한국 반도체의 신화 이병철 삼성 회장이 KBS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참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만년의 이 회장은 인터뷰 도중 후배 기업인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 미래 경제 호불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반도체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서 64K D램을 개발한 뒷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기술 도입에서 큰 고생을 안겼겠습니다. 반도체 이 기술도 일본에서 꽉 검증이 안 났습니다. 그다음에 64K라는 건 또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사의 기술.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던 마이크론사의 기술이 한국 반도체의 초석이 됐습니다. 일본이 양산을 해서 미국과 세계된 시장으로 생각하고 아주 난면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커이가 모스텍 같은 데는 12억 달러를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미일 반도체 전쟁을 기회로 삼아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겁니다. When I interviewed former Samsung executives who worked with the chairman in the 1990s, the early 1990s, they said that this was really the glorious moment that, once Japan exited these memory markets, they knew that Samsung was going to win in the end. 이번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엔 또다시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40년 전쯤 이병철 회장이 했던 말들이 어제 오늘의 말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은 최악의 기회잖아요. 금년이 세계 전문가들 다 그래요. 나도 최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운동제는 내년부터는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안 보이느냐. 네. 또 내년에 안 보인다 그래도 이 반도체만은 영원히 설 수 있는 상품입니다. G7 정상회담은 중국 견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What we have done in the statement is make it very clear that we will work together as the G7 and other countries to make sure that we can de-risk ourselves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supply chains that we've seen from China.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이 내민 반격 카드.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我想强调的是，有关审查是为了防范产品的网络安全问题危害国家关键信息基础设施的安全，是维护国家安全的必要措施。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바로 반도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G7 일정의 와중에 히로시마 대학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중국에서 퇴출된 마이크론.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장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D램의 생산 공장을 일본에서 하겠다는 거죠. 마이크론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64K D램 기술을 전해줬던 마이크론이 이번에는 일본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대학은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으로부터 4km,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そうですね。 히로시마 공장으로부터 4km,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히로시마 대학은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으로부터 4km,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そうですね。 우리에게 64K
話は。昔ちょっと前から入学当初から知ってて、その僕が入学した時はそのマイクロの工場にマイクロの近くの工場に行かしてもらって、産総研って時ですかね。でそこでマイクロの話を。 미국 최대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일본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히로시마 공장에 5천억 엔, 우리 돈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타이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생산량을 늘려 디리스킹, 즉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점점 그 미중 마찰이 심해지면서 일본이 업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이 틈에 그 미국과 더 돈독히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좀 더 낼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최초로 EUV, 즉 노광 장비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최첨단 메모리의 생산 기지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금의 40%를 보조금으로 대주겠다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我が国の半導体産業復活、また日本への投資の拡大を目指して、私も政権発足以来取り組んできました。 1970, 80년대 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했던 일본. 미중 반도체 전쟁의 와중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반도체 시장을 두고 누구보다 서로에게 무역 보복을 했던 미국과 일본인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손을 잡았습니다. 네, 당시 반도체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미국과 일본, 이 양국 간의 갈등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사양길로 걷게 된 이유 중 하나기도 하죠. 반면 강대국 사이 반도체 전쟁이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이 이런 과거의 어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는 어떤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 현재 일본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 미국 기업 이 마이크론의 투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서 작정하면서까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0조 원에 이르는 돈을 뿌리고 있는 건데요.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마이크론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내에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금의 절반 혹은 3분의 1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하고요. 2027년부터 2나노 이하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한 일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라피더스입니다. 네. 이 라피더스에는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 소니라든지 키옥시아, 도요타 같은 기업 8곳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라피더스에만 700억 엔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과감한 투자는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마모토 동쪽의 기쿠요마치. 드넓은 옥수수밭 사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비슷한 규모의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TSMC와 일본의 소니, 덴소가 합작한 회사 JASM이 반도체 팹을 짓고 있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후지만 현장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僕6月に去年来たのにその時まだ一番下の土やったんですよ。基礎の段階で食い打ちとかそういう状況やでもう建屋出来上がってきとうやないですか。日本一の突貫現場って言われるぐらいで、はい、めちゃくちゃスピードは速いです。 2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앞에 가득한 각종 광고판들. 고가 매수, 토지,
주택 건설, 인력 회사 등이 눈에 띕니다. 광고를 내건 부동산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34년 동안 2대째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토시 씨.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以前はちょっとやっぱり空室にこう例えば悩むエリアだったり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もう今は需要の方がとてもやっぱり多いので、空室率も小さくなって、それでこう活気づい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 주택용지, 공업용지 할 것 없이 1년 새 2배가량 모두 가격이 뛰었습니다. 사토시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공장 인근을 오가며 부지를 보여주기 바쁩니다. 순식간에 올라간 건물만큼이나 빠르게 치솟은 땅값은 일본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そうですね。もうやっぱり胸が高鳴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はい。もうワクワクで、はい。楽しすぎますね。はい。バブルのようになってますね。 활력이 생긴 건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そうです。昨日とか金曜日とか土曜日とかはやっぱり多くて、隣にバーもあるんですけど、そっちに飲みに来るクラフトビール飲みに来る人いっぱいいますね。だいたい7、8,000円だったのが今1万1,000円ぐらいまで値段が上がってるんで、熊本市内のホテルとホテルよりちょっと高い、ちょっと逆転してる状態ですね。 인구 유입이 늘면서 철도 노선 연장, 호텔 추가 건립 등 마을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20km 떨어진 시내의 한 음식점. 공장 근처 식당에는 자리가 없어 시내로 나왔습니다. 2年前に熊本来てて、その時はもうコロナでガラガラだった人がいなかったので、今予約しないと入れない。 교통, 숙박, 식당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TSMC 공장 유치로 인한 경제 효과는 약 4조 엔, 한화 3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一つの会社さんの投資というか、この地域熊本においても、これまでの中で最大の経済効果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もともと TSMC ジャスムへの投資が1兆円なんで、その規模の投資っていうのがなかなか日本国内でも初めてじゃないかな。熊本では当然初めて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 이러한 경제 효과야말로 일본 정부가 노린 것입니다. 어느 나라 정치나 마찬가지죠. 자기네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은 경제를 살린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게 표가 되니까요.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한국보다는 절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자, 반도체 공장 하나가 들어섰는데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일본 안에서도 걸고 있는 기대가 커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에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에 투자하는 게 만족스럽다. 네. TSMC의 지정학적 위기를 언급하면서 얘기한 말인데요. 실제로 이 TSMC가 일본의 공장을 늘리고 있고 이 소식을 듣고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는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 증시 이 니케이 지수가 버블 붕괴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예. 이러한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이러한 일본의 노력들이 정말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걱정되는 건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일본 기업들의 어떤 양산 기술이 우리 기업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우리 기업인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 삼성을 보는 시각 역시도 비슷했습니다. 네. 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정도로 결론을 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 소재, 부품, 장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ASML처럼 일명 슈퍼 을이 되고자 한다는 지적은 일명 타당해 보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펀드가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또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 기업 JSL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런 어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그 시장에서 중요한 회사를 일본 정부에서 나서서 일종의 전략 물자화하는 것. 그리고 일본 내 파운드리를 확대해 자국의 어떤 수요를 좀 안정화하면서 이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역시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중 반도체 전쟁은 세계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리한 고지를 차근차근 선점해 나가며 제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쉽지 않은 선택들이 연이어 던져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콕 집어서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처럼 새로운 틈새를 찾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은 이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비어있는.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은 당연히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반도체 그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나선 국내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장을 하나 구축하는데 6년에서 8년이 걸리는데 대만은 2년 6개월 그리고 미국도 2년 6개월 이렇게 중국은 2년이면 공장 하나 딱 지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난 수십 년간 다져온 한국 반도체의 역량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When they go out, into the markets and go out into the world of technology, I think that they need to negotiate from a position of strength. They need to show their strength and, not back down when people try to give them a bad deal. 무엇보다 이병철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조사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함으로써 항상 이 삼성은 이 계획을 할 때 불량이 온다 이런 전제하에서 좀 계획을 합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테이크아웃 잔이 들려 있습니다. 커피 한 모금에서 찾는 휴식과 위안. 한 집 걸러 한 집이 카페인 도심 풍경입니다. 그런데 덩달아 늘어난 게 있죠. 카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일회용 컵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자기 집에서 컵을 가져오면 좋겠어요.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르는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가벼운 일상에서 묵직한 고민으로 돌아온 일회용 컵. 언제까지 이렇게 쓰고 버려도 되는 걸까요? 휴일 아침,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조끼와 장갑을 착용하고 봉투를 나눠듭니다.
아예 인당 2개씩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책,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입니다. 오늘은 버려진 일회용 컵을 줍기로 했습니다. 와, 이건 이따가 버려야겠다. 무더운 날씨, 누군가가 목을 축이고 버린 음료 컵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누가 놓으면 거기다가 계속 모아놓는 것 같아요. 컵들로 봉투가 금세 꽉 찼습니다. 우리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7명이 50분 동안 주워온 컵을 세어봤더니 380개나 됩니다. 이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컵은 얼마나 될지 재활용 선별장에 들고 가봤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갖고 들어오신 거는 다 전부 재활용이 힘들어요. 소각으로 가는 게 다 맞고요. 재활용률 0%라는 충격적인 결과.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재질이 아니라 PP도 있고 PS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활용이 안 되죠. 컵 표면에 인쇄된 예쁜 로고와 그림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쇄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재활용이 가장 힘들죠. 섞이면은. 재활용이 가장 쉬울 것 같은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걸 또 제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가서 재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새로 제품을 찍어내는 게 더 싸게 맥히니까. 자, 일회용 컵. 저도 사실 이 커피 한 잔 하면서 하루에 최소 1개는 쓰고 많을 때는 하루에 3개까지 쓰는 것 같거든요. 괜히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실제로 컵이 버려진 것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소비된 플라스틱 일회용 컵만 53억 개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53억 개요? 네, 국민 한 사람이 한 해에 플라스틱 컵을 102개씩 사용했다는 건데요. 예. 그 2017년에는 65개였으니까 3년 사이에 57% 증가한 겁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 테이크아웃이 더 일반화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많이 쓰고 있네요. 근데 이게 그나마 잘 처리가 된다면은 뭐 다행인데 지금 앞에 영상을 보니까 재활용도 어렵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이 재활용률이 5%도 안 된다는 게 환경부 추산인데요. 앞서 보신 그 컵 재질 문제도 있고 분리 배출도 안 되다 보니까 다른 폐기물들과 이제 섞여서 같이 소각되거나 매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있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 컵이 다 공짜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보증금제를 부과해서 컵이 아무데나 버려지는 거를 막고 이제 따로 잘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저도 뉴스에서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걸 시행하고 있는 카페나 어떤 매장에 가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세종과 제주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하고 있고 이제 시작된 지도 7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하고 있는 현장에 직접 한번 가서 살펴봤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카페. 테이크아웃을 요청한 손님에게 점원이 별도로 안내를 합니다. 지금 가져가시는 거는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 추가되는데 괜찮으세요? 매장 키오스크나 배달 앱에서도 포장을 선택하면 보증금 300원이 추가로 결제됩니다. 컵에 붙은 라벨, 보증금을 냈다는 증표입니다. 처음에는 일회용 컵을 왜 돈 주고 사냐 이런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도 좀 힘들었었는데 제주도 분들은 이제 다 웬만큼 알고 계셔가지고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낸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내용물을 비운 뒤 매장 직원에게 컵을 반납하거나 컵 반납처에 있는 무인 회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형마트나 공항처럼 사람이 많이 오가는 컵 반납처에선 컵이 하루 100개 이상 회수되고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 거의 400장 정도 이상씩은
발생을 하고 있어서 2번 정도 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반납해서 뿌듯하고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해서 환경 보호에 좀 더 앞장선 것 같아요. 제도 시행 초기 11.9%였던 컵 반환율은 5달 사이 34.8%까지 올랐습니다. 보증금제 시행 이후 일회용 컵을 덜 쓰게 됐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반납하러 가는 것도 사실 조금 일이더라고요. 10번 중에 6, 7번은 챙겨서 나가려고. 예전에는 커피 요만큼 남아도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잔에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만큼 남아서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했을 때 300원 받습니다 하면 거진 안 해가세요. 자,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니까 확실히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정말로 재활용도 잘 되고 있나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회수된 보증금 컵들이 모이는 재활용 공장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아직 재활용 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는 아니었지만 플라스틱 일회용 컵 5톤이 잘게 조각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새 플라스틱과 혼합해서 다시 새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종이컵은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부는 이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제 대상 프랜차이즈들의 컵의 소재와 인쇄 면적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완전한 재활용 시스템이 갖춰진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헌 컵이 새 컵이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자원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 양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잘 시행이 된다면은 이 컵들이 그냥 소각됐을 때와 비교해서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하고 온실가스도 66%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제도 도입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돼야 되는 게 맞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아직도 이 세종과 제주 두 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보증금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작년 6월부터 전국에 시행이 이미 됐어야 하는 제도인데요. 예정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환경부가 이 시점을 12월로 늦추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석 달 뒤에는 또 전국이 아니라 세종과 제주에서만 일단 선도 시행하겠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까 매장들 반발도 심하고 여러 문제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환경부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세종의 한 상점가입니다. 보증금제 대상 카페가 한 블록에 11곳이나 몰려 있습니다. 한 곳씩 찾아가 보니 보증금제를 하는 곳이 6곳, 안 하는 곳이 5곳이었습니다. 다른 동네도 비슷합니다. 당분간은 지금 안 하고 있으려고요.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냥 보증금제를 안 하고 있어서요. 거부하고 있어요. 왜 보증금제를 안 하려고 할까? 이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보증금제로 일이 늘었지만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늘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을 때는 450, 500잔까지 갈 때도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음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벨 좀 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컵을 반납받아 수거업체가 오기 전까지 보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일이 헹궈서 보관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냄새 나니까. 갖고 와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오래 두다 보면 냄새도 나고 이게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맹점주들은 보증금제의 가장 큰 문제로 반납 및 수거 절차에서의 가맹점 업무 부담을 꼽았습니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프랜차이즈 직영이 아닌 가맹점은 90%에 이릅니다. 매장에 일회용 컵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건 가맹본부인데 늘어난 업무량은 고스란히 가맹점이 떠안고 있습니다. 제도로 인해서 가맹본부는 그 어떠한 손해를 본 적도 없고 피해를 보지도 않고 있어요.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없습니다.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매장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만 아니면 일회용 컵 배출 규모와 매출액이 아무리 큰 매장이라도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체 카페 중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비율은 세종이 18%, 제주는 15% 수준입니다. 전 매장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딱 시행을 해가지고 어떠한 컵을 어디든 어떤 곳에 다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해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아직 장벽이 많습니다. 컵을 반납하려면 같은 브랜드 매장을 찾아가야 하고 매장 밖 컵 반납처는 부족합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찾아서 또 가야 되니까 컵 반납에 필요한 전용 앱을 설치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보다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제 보증금을 내고 마시고 반납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맹점에서도 일일이 그걸 바코드를 찍고 보증금 영수증을 해야 되고.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보증금제가 잘 자리 잡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예. 실제로 지금 대상 매장 중에 얼마나 제대로 이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봤더니요. 올해 6월 기준 세종은 전체의 60%가 하고 있었고요. 제주는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9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두 곳에서 시행 중인데 60%와 90%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네, 제주에서는 6월부터 이 보증금제를 안 지키는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도차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참여한 매장이 늘어난 건데요. 세종은 이제 앞서 보신 문제들 때문에 이 보증금제를 중단하는 매장이 늘면서 시행 초기보다 참여가 오히려 저조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매장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면은 보증금제로 관리되는 컵 규모 자체가 줄면서 재활용 효과 자체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국 시행 시점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환경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내놔야 이 제도가 수용되고 정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부가 자꾸 뭔가에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일회용 컵을 반드시 언제까지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구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사업자들이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보증금제만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재활용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이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텀블러 같이 개인용 컵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쉽지 않지만 결국 다회용 컵을 여러 번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맞고 그러려면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부터 잘 운용해서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모든 매장이 하루아침에 이제 다회용 컵만 사용하는 쪽으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증금제로 이제 일회용 컵 사용이 규제가 되면서 컵을 반환하는 게 일상화되면 다회용 컵을 가져가서 쓰고 또 돌려주는 이런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회용기로의 전환 과정에 이미 들어선 곳이 있는데요. 네. 독일입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취재해봤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카페. 카페 주인이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습니다. 독일에선 카페, 식당, 마켓 등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다회용기를 갖추게 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소비자가 음식을 포장해 갈 때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한 겁니다. Wenn jetzt ein Geschäft keinen Mehrweg anbietet oder nicht ausreichend darauf hinweist oder die Mehrwegverpackung nicht zurücknimmt und das kann bis zu 10.000 € teuer werden.
컵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판트라고 불리는 보증금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Ich finde das sehr gut. Also, wann immer ich Kaffee hole, nehme ich diesen Becher. Nur zum einen schont es die Umwelt, produziert nicht so viel Müll. Man kann so sagen, 20-30% weniger Einweg im Moment, wobei das stetig mehr wird mit dem Recap. 컵 반납 절차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매장에 컵을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s gibt auch noch andere Orte, aber das ist für mich ganz praktisch hier im Supermarkt. 독일 정부는 소비자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다회용 포장 비용을 일회용보다 더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결국은 그 기후 위기나 쓰레기 대란의 문제를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더라도 미리부터 가야 될 길들을 좀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을까.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And she counts to 3. And there's no one in here living gonna make it out alive.